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셨어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특강식으로 좀 길지도 몰라요. 대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전달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많은 코인들이 나온 거 아시죠? 네,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 코인들이 성공을 했나요? 실패했나요? 제가 3년 동안은 거의 성공한 코인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왜 실패했는지? 불필요한 코인을 막는 거예요. 네, 다 맞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이 코인 시장이 지금 받쳐주질 못해서 그래요. 지금 3년 동안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굴 사업이든 또는 새로운 ICO 사업이든 성공하는 코인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은 정보와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빚을 바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인 시장의 동향이 올해와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파일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괜찮겠죠?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마스크 착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말씀 많이 머리가 괜찮을 겁니다. 저 청정 지역에서 와가지고요. 괜찮아요. 네. 지휘산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자, 칠판에 한문을 썼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부의 이동. 너무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 부의 이동입니다. 혹시 이 부의 이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화폐 역사를 한 5,000년의 역사를 보거든요. 그 5,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여러 번의 부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게 여러분 2008년도 아시죠?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리먼 브러더스 도산 사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될 쯤 돼서 많은 미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한 게 향후 10년 안에 거대한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2008년, 2009년도를 기준으로 10년 아니면 언제가 될까요? 지금 이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때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 그냥 부의 이동이 아니라 거대한. 근데 여기 부의 이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한 지역에 있던 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럼 부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역사적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부가 유럽에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중심.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면서 미국이 유럽에게 무기 팔아먹죠? 무기 팔아먹고 뭘 대신 받았어요? 결제수단으로? 그 당시 부의 상징인 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 3분의 2가 아메리카로 올라가게 돼요. 즉 유럽에 있던 부가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있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재화에 머물러 있던 부가 다른 재화로 올라갈 때 또 이 말을 써요.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부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에 몰려 있었었죠. 그죠? 지금 그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코인. 느껴지세요? 네, 그게 느껴지시는 분은 이 정보의 안테나를 잘 키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 시골 분들은 모르나요? 근데 이 부라고 하는 것이요,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는 그 세상은 기득권자들의 세상입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발트려낼 겨를이 없어요. 만약에 부가 이동할 때는 우리 같은 서민들도 그 부를 잡을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럼 지금 만약에 그 부가 이동하는 시기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야죠. 어떻게 잡느냐? 부가 이동하는 길목에 가서 기다리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길목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문제겠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너무 앞서가신다. 그 길목은 정보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12년도에 이 테러에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수많은 인파들이 테헤란으로 왔다 갔다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번 제주은행 사무치고 누구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어떤 한 60대 중반 돼서 아주머니 지나가길래 말을 걸어봤어. 아주머니 어디 이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정보 들으러 간대. 강의 들으러 간대. 참 새로운 문화를 제가 접한 겁니다. 그게 이 테헤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테헤란 내에는 그 정보가 다 좋은 정보인가요? 거의 95%는 잘못된 쓰레기 정보들이 많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진짜 참된 정보를 찾기가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가 이동하는 길목으로 제대로 안내하는 강의가 될지 안 될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제대로 만약에 인도했다면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인상의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8년 1월 11일 여러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혹시 아시나요? 예. 예, 2017년도 18년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코인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이게 뭐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인이 막 최고 절정에 올라왔을 때죠. 웬만한 사람 어떤 코인에서도 다 돈이 됐던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딱 발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인이 그냥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저도 산 증인인데 매도할 타이밍을 갖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이 막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 아는 동생이 2017년이니까 4월 달에 리플이라는 코인을 처음 샀어요. 100만 원어치. 그때 한 200원 정도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이틀 만에 그게 2배가 돼버리는 거야. 100만 원짜리가. 일주일 지니까 또 2배가 돼버려. 나중에는 이 동생이 100만 원 투자한 것이 나중에는 한 달 생활비를 벌어 400만 원을 버는 거야.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코인 가지고 엄청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딱 나타나서 그때 비트코인이 막 2.800만이 넘어갔댔습니다. 코인 거래소 폐쇄한다니까 그냥 폭락하니까 야, 그 내 동생도 생활비가 나올 정도니까 또 욕심을 내 마음에 야 요거 봐라 퇴출 받은 거야 4천만 원 캐피탈 22%짜리를 딱 올려놨는데 일주일 만에 딱 터지면서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어. 근데 4천만 원은 여기 테헤란에서는 끔값이야. 주변에 보니까 몇십억 대출받아서 투자들이 많아요. 그분들 지금까지 원금 이자에 노예가 돼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 아는 누님인데 60평짜리 강남에 큰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그거 날려놓고 최근에 월세집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 동생이나 주변에 많은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바램이 있다면 뭘까요? 다시금 코인상에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서 내 묶였던 돈을 찾을 수 있는 거. 그 바램밖에 없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한 몇 개월 전에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3년째 안 올라가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흐르던 중에 재작년 8월 달에 ETF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신 분, ETF. 네, 지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강의를 하더라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 일반 서민들은 몰라.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이게 상장 지수 펀드 그러면 잘 못 알아. 그렇죠? 제가 오늘 뭐 이거 전문적으로 설명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뮤추얼 펀드가 어떻고 인덱스 펀드가 어떻고 이러면 머리 복잡해져. 그죠? 여러분들은 그 ETF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예. 설명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화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재화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재화가 있어요. 가치. 예를 들어서 금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원유는? 있어요. 원자재, 있어요. 부동산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가치가 있죠? 네. 그런 가치 있는 재화들을 제도권 안에 받아들여서 법적인 보호 아래 취급하자라는 게 ETF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해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것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코인은 지금 ETF 승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ETF를 승인하는 승인권자가 누군가 봤더니 미국의 SE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증권거래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지고 수천억 원을 모은 윙클보스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한번 해봤어.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한 달 뒤에 또 신청해봤어? 또 거절당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바네크, 솔리드엑스, 시카고 선물거래소, 코인베이스 등등 수많은 단체에서 계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놈의 SEC가 계속 갑질을 하는 거야. 계속 거절 아니면 연기. 그래서 원래 재작년 8월 10일 날 원래 결정하기로 했던 거예요. 8월 10일 날 딱 되니까 연기가 돼버리네. 그러더니 9월 30일 연기되고 12월 29일, 작년 2월 27일, 4월 5일, 5월 21일, 8월 20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연기 내지 거절된 상태가 이 상황이에요. 막 SEC가 막 꼴보기 싫어.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강의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이놈의 SEC가 왜 자꾸 이 승인을 거부할까를 한번 생각해봤어. 답답하니까.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있더니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대전제가 뭐냐?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세분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거절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려볼게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코인 거래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거래소들이 뭐가 안 돼 있느냐? 보안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꾸 일어나? 해킹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해킹이 뭐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또 일본에 많은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만 돈 많은 기관 투자나 세력들은 안심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거절해.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보안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관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고 있어. 보관. 이걸 전문용어로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수탁 관리라고 해요. 수탁 관리. 그러니까 대본에 있는 나라 증권거래소나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커스터디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아서 잘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해요. 근데 코인 거래소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조그만 모 거래소에서 거래소 직원이 우리 고객의 코인을 빼다가 지가 트레이딩하다 걸린 일이 있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작년에는 빗썸이라는 거래소 아시죠? 그래서 빗썸에서 2달 반 동안 농협이랑 혹시 싸운 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나요? 그 왜 싸운지 이거 아십니까? 2달 반 동안 싸웠어요. 왜 싸웠는가 봤더니 우리 고객들이 빗썸이나 업비트에 코인을 갖고 있어.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근데 갑자기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면 코인 값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팔죠.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럼 팔고 나면 그 판 대금이 위에 떠요, 안 떠요? 뜨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죠.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거야.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수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여지껏 빗썸이 그 돈을 가지고 농협을 상대로 이자를 따고 이자. 우리는 몰랐죠. 근데 갑자기 농협에서 제 돈을 딱 걸더니만 야 이자 못 줘. 보관위원회나 내가 오늘 돈 보관하고 있으니까 보관위원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여러분들. 금리가 마이너스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보관료를 내야 돼. 근데 우리가 금리가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가 아닌데 우리가 보관료 왜 내? 이자를 받아야지. 이게 또 은행의 갑질이야. 이게 2달 반 동안 싸운 거야. 결국 누가 이겼나요? 빗썸이 항복하고 알았어 이제 안 받을 테니까 신규 가입만 시켜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누구 돈 가지고 이자를 주냐 안 주냐 싸운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신뢰가 가요? 안 가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얘가 거절하니까 이유가 합당한 거야. 맞죠? 네. 거기다가 이 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필연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 조작 또는 시세 조작이 빈번히 일어나요.
입출금 딱 막아놓고 지들끼리 자료를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작년 1월 때는 미국에서 테드라는 코인 나와. USDT 들어보셨죠? 테드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매개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고정 가격. 근데 얘네가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랑 결탁이 돼가지고요. 가격을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누구가 빗썸에서 또 업비트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빗썸에서 2번 입출금 막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입출금 딱 막아놔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든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자전거에 막 계속 가고 올린 다음에 팔아먹고 돈 벌어. 똑같은 코인 A다가 업비트에서는 50원인데 빗썸에서는 200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업비트에서 사다가 빗썸에서 팔면 4배씩 보게 되는 생각이 들죠? 이걸 우리 재정거래라고 해요. 아비트리지라고 그래요. 근데 딱 사고 들어가랬더니 막아놨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 못 들어가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자유 질서를 구축하는 이 민주국가에서는요 거래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빈번히 일어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얘네가 승인 안 했죠. 이유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정 앞에 달러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최근까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우리나라 원화로 코인을 살 수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자국의 법정 화폐로 코인을 사요, 못 사요? 못 써요. 못 사요. 심지어는 기축통화라고는 달러도 3년 전에는요 코인을 직접 못 샀습니다. 반드시 비트마켓, 이더마켓 들어가서 사야 돼. 달러가 살 수 있는 게 작년 5월달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달러. 기축통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출금할 수 있으니까 진입과 퇴출이 빨라야 늦어요. 되게 빠르죠. 그 좋은 일이 났을 때 다른 나라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르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코인 가격차가 생겨.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다 공부가 되시죠? 들어본 것이.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코인 그러면 가격이 일정 고정화되어 있나요? 막 들쑥날쑥 올라가나요? 들쑥날쑥 하죠? 그럼 이게 화폐로 쓰이려고 그러면 거래 안정을 깨치게 돼. 왜? 계약할 때는 10만 원인데 결제할 때는 이게 15만 원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근데 가장 국가 차원에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 코인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이 이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얘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거절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가슴은 답답해. 언제 될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답답한 시간이 흐르던 중에 그해 9월 달에 팩트라는 괴물이 우리 앞에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중에서 막 부분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같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팩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코인 거래소입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거래소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뭐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설립되고 이거를 설립하는 주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초대형 글로벌 회사라는 겁니다. 자, 첫째, IC라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스타벅스, 네 번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4개의 그룹이 14개월 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서 만든 게 팩트라는 거래소예요. 자, 그렇다면 이 4개의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그 면면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IC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증권거래소입니다. 뭐라고요?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이게 뭐 증권거래소 전 세계 얼마나 많은데 뭐가 대단해 할 수 있겠죠? 자,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 예, 뉴욕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전 세계 자금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모 회사가 IC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네. 그냥 뉴욕은 이걸 아는데 IC는 좀 생소해. 근데 주인이야, 주인. 근데 이거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데요.
전 세계 무려 이런 증권거래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23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야.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초대형 글로벌 그룹인지 느껴지시죠? 예.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 IT 기술의 최고봉이야. 누가 떠올라? 빌 게이츠. 세계 최고봉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다 아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죠? 스타벅스 커피 가맹점 전 세계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22,000개였는데 지금은 거의 3만 개 육박한대요. 돈이 무진장 많은 그룹입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는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 달러를 환전해주는 역할까지 해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미국 내에서 달러 환전율 1위가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얘네는 아마 커피 가맹점을 통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해가지고 아마 금융회사를 차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요. 대단한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좀 생소하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알아요, 여러분. 포춘지 500이라는 잡지 들어오셨나요? 예. 전 세계 내노라 하는 정말 좀 방구적 낀다는 기업들 500개 기업을 선정해서 게재하는 잡지야. 여기 500개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단하겠죠? 근데 그 500개 기업의 66%가 바로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66%는 거의 330개 기업이거든요. 330개의 기업을 감당할 정도면 이 그룹의 규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0개의 기업의 95%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T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4개의 그룹은 어떤 회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초대형 글로벌 회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뭐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팩트가 딱 발표됐을 때 그 당시 어떤 소문이 퍼졌냐 미국에서 금융회사와 카드 회사가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얘네가 나오면 다 묻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IC의 회장인 제프리 스프레처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제프리 스프레처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갑질하는 증권거래위원회 있죠. 그 증권거래위원장 그러면 파워가 엄청 세잖아요. 그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위원장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 그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보다도 금융 파워가 더 센 사람이 제프리 스프레처예요. IC 회장. 이 사람이 주동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 11월 달에 이 제프리 스프레처가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켈리 게플러라고. 아주 젊은 분인데 미인이야. 금융 전문가. 그 와이프를 이 팩트의 CEO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켈리 게플러가 취임사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암호화폐의 혁명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혁명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기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암호화폐 혁명이래요. 그럼 이 말에 의하면 기존의 화폐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 뜻이에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한다? 암호화폐가 대신합니다. 결국은 암호화폐는 미래의 화폐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얘네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팩트가 설립되게 된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뭘까? 그걸 아는 게 이게 중요하겠죠? 네,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IC는 무슨 회사라고요? 증권거래소죠? 그럼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소는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을까요? 엉망일까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났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또 이 IC는 보관, 커스터디 서비스가 또 최고일까요? 아닐까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가격 조작이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그러면 얘네가 등장함으로 팩트를 설립함으로 말미암아 이 IC의 시스템을 그대로 코인 팩트 거래소에 도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보안 시스템 정비되고 보관 문제 해결되고 가격 조작 안 일어나. 그러면 누가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까요? 누가? 여지껏 개미들만 들어왔던 시장에?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세력이나 거대 금융 자본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준다. 그럼 이 한 가지만 봤을 때 이 팩트가 등장하게 되면은 코인 시장이 위축이 될까요? 엄청나게 확장이 될까요? 확정입니다.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하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인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맞죠?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코인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팩트로 통해서. 자, 두 번째. 얘네가 이걸 설립한 목적은 코인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코인의 대중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가 코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사고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왔어 지금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 스타벅스는 뭐 판매하는 곳이다? 커피.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 가면은 코인 가지고 결제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됩니다. 올해 7월 달 되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7월 달 되면 스타벅스에 코인으로 결제하는 포스기가 설치돼. 단말기가. 포스기가. 그럼 이제 내가 커피를 주문하고 뭐로 결제할 수 있다?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럼 내가 코인을 딱 결제하면 그 코인은 스타벅스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코인은 백트로 가요. 백트는 거기에 맞게끔 달러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결국 뭐와 똑같아요? 그냥 카드 시스템하고 똑같아. 뭐 대단한 기술 아닙니다. 다만 그 카드 기술을 코인에 접목시켜서 뭐 하겠다?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인 가지고 커피를 사 먹는 거 커피 한정이 될까요? 다른 재화로 확대가 될까요? 그걸 뭐라 그래? 코인의 대중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몇 년 지나잖아요. 이제 코인 가지고 화폐로 결제하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 번째로는 얘네는요. FRB가 만든 규제안을 따르겠다고 발표합니다. FRB는요. 연방준비은행으로서 달러를 찍어내는 전 세계에서 금융 파워가 제일 센 곳입니다. 하루에 FX 외환 거래가 6,000조에서 8,000조가 움직이는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가 바로 FRB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만들면 많은 금융자본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팩트는 얘네가 만든 규제안에 따르겠다. 그러면 이런 많은 기관 투자를 세력들이 따라오겠죠? 한마디로 코인 시장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실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어떻게 돼요? 확장할 수밖에 없겠죠? 보세요. 얘네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보안 시스템 문제 해결돼 버려. 그죠? 커스터디 서비스 해결돼. 가격 조작 안 일어나. 그다음에 달러는 이미 한 코인 사는 거 만들어졌죠? 지금 최근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요. 자국의 법정화폐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약 3, 40여 개 나라의 법정화폐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었습니다. 다 해결되고 있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금 세탁, 불법 거래 문제잖아요. 근데 FATF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얘네가 어떤 룰을 만들었어. 트래블 룰이라고. 이건 뭐냐면 거래소 내에서 코인을 보낸 발송인과 받는 수령인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얘는 트래블, 여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올 7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적용이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SEC가 ETF를 거절할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승인해. 승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필연적인 사실이야. 단, 그 승인 시기가 언제냐만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도 많은 유튜버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는 ETF 승인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ETF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코인이 뭐 안에 들어온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도권에 딱 들어온다는 것은 뭐야? 국가가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CBDC라고 하는 국가 코인이 이제 최초로 6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출시가 나옵니다. 아마 모든 나라들이 아마 앞다퉈서 아마 나올 거예요. CBDC라고 해요. 그러면 국가 코인이 나왔어. 그 뒤로에서도 무슨 코인이 나올까요? 대기업 코인들이 나옵니다. 왜?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 이런 대기업 코인, 국가 코인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코인 95%는 다 사라져요. 왜? 지금까지 나온 코인들은 야, 너 10억, 너 10억. 대충 한 4, 50억 갖고 만든 잡코인이 있고 앞으로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과 인프라로 만들어진 코인 나와.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잡코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그럼 이 사실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되시죠? 그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당시에 그 당시 전 코인들의 시총 규모가 900조 정도 났어요. 900조. 그때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하나가 2,885만 원까지 갑니다. 이때는 ETF가 승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고 단순히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2,80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 ETF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뒷받침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재작년 9월 달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회장이 뭘 발표했냐면 우리 재단의 재산을 암호화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저 재단의 재산이 얼마가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6.2 트릴리언 달러로 기록돼 있어요. 트릴리온은 우리나라 말로 조입니다. 조. 6조 2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냐면 거의 7천조가 넘습니다. 7천조가. 7천조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놈 테헤란은 모든 강사들이 억억 조주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잊어버렸어요.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2조입니다. 1년 예산이. 근데 한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만 7천조래. 상상이 가십니까? 이 재단의 재산 10%만 코인시장에 들어와줘도 시장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뒤를 이어서 누가? 피델리티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델리티는요 초대형 글로벌 회사의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초대형 글로벌 그러면 뭐가 떠올라?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시죠? 이런 회사에 어마어마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피델리티는 이미 작년에 코인 거래소도 설립했고 막대한 자금을 지금 코인시장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 내에서 자산운용사 가운데 코인에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그레이스 케이지라는 또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천 개의 자산운용사 내지는 헤지펀드 재단이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다? ETF만 기다리고 있어요. 승인되면 어떡하려고?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올해 내년에 코인 시장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처럼 위축돼가지고 아니면 크게 대상승장으로? 그럼 그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기회를 잡아야 되죠? 근데 그 기회가 여러 번 와요? 한 번밖에 안 와요? 한 번밖에 안 와요. 왜 한 번인가? 코인이 ETF 승인받아 제도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미 그 시장은 또 기득권자들의 시장이다. 우리 같은 개미들 또 발들여놓을 겨를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코인이 바닥일 때 지금 유망한 코인 한두 개를 선정을 해서 쌀 때 매집을 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대상승장이 왔을 때 100배, 1000배 이득을 보고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 기회를 잡자고 제가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인 시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말씀으로